오겠지 뭐. 5시야. 5시가 되었어요. 자, 앉아보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학교 개강하니까 개학하니까 좋은가요? 그대들 입학하니까 머리 깎았네? 아 맞다, 머리 깎아야 되는구나. 근데 세진이는 머리 안 깎아도 돼? 그대는 서고잖아. 근데 머리 안 깎아도 됨? 서고 머리 깎는 거 아니야? 서고 미로 오라고 그랬다는데? 아니야? 뭐 아닌가 봐. 일단 모르는 걸로, 모르는 일로 괜찮아. 헐, 진짜? 머리 안 깎으면 죽여버린다고? 너무 심한데? 자, 보세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요, 5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펴보세요. 50페이지 페이지 50. 야, 그만 떠들고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교재 펴보세요. 50페이지. 오늘 6강 생명 시스템을 완전히 끝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이상하게 오늘 계속 요 수업만, 세포 수업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자 봅시다. 우리 생물이라고 하면, 생물 그러면은 크게 나눠서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생물, 뭐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미생물, 그다음에 식물, 동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 무엇이냐면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다, 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세포를 기포라고 쓰고 있어. 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포로 구성된 생명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생명체의 구성 체제는 기본적으로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고, 세포들이 모이면 무엇이 됩니까? 세포들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조직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건 일단 넣어놔. 다음 오투 할 때 또 이제 거기 이어서 하게. 자, 그래서 세포는 세포인데 비슷한 기능을 하고 비슷한 형태인 녀석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직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조직을 영어로 하면 티슈가 돼요. 티슈가 돼서 마치 저 바깥에 있는 휴지, 티슈라고 하는 거랑 사실 스펠링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뭐냐면 휴지, 티슈라고 하는 게 얇은 종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세포들이 모여서 얇은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조직을 티슈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조직이 모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이제 좀 떠올려 보자라는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아우 훌륭해요. 조직계. 이거는 언제? 식물일 때는 조직계로 가고요. 동물일 때는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조직계라는 단계가 없었죠. 그런 내용 했던 거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 자, 조직계라는 단위는 없고 바로 기관으로 점프를 뛰게 돼요. 대신에 이 동물이라는 녀석은 기관이 모여서 생기는 게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관계라고 해서, 동물에서 기관계, 우리도 동물이니까, 사람도 동물이니까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것들처럼 조직계가 아닌 기관계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물은 조직계 다음에 나오는 게 기관으로 그렇게 나오죠. 이 기관이나, 식물에서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꽃, 잎,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을 다 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에 식물은 기관계라는 거 없이 바로 그 다음 단계가 개체가 되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된다라는 거, 요거를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그걸 좀 되새겨 보면서, 자,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이며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특정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개체로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좀 보도록 하죠. 얘가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 그림을 좀 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오투책 가져왔나요? 오투책 가져왔으면 오투에서 칼라 사진을 좀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죠. 식물세포, 동물세포의 특징을 좀 얘기할게요.
자, O2에서 몇 페이지를 보면 되느냐 하면 아니요, 그거 O2 아니에요. 그거 O2 아니고 O2에서 12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어요. O2 120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 그래서 이제 약간 파란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포를 두 개를 그려놨어요. 두 개를 그려놨는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동물세포라고 이렇게 써있고 120페이지예요. 120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이 동물세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식물세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다는 걸까요?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이로 쪽에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는 세포벽이 있다는 것. 세포벽이 있다는 게 이 식물세포의 특징이죠. 얘들아, 금요일날 과학 듣고 싶은 사람 없니? 진짜 싫어. 왜? 야. 그래서 아하, 촬영하고 있구나. 이 친구 왜 울고 있죠? 뭔 일 있나? 자, 뭐 여튼 자,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포벽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해요.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세포벽이라는 걸 선택을 함으로써 그걸 이용해서 몸을 지지하는 그런 식의 과정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 뼈가 있잖아. 골격이 있는 골격으로서 몸을 지탱을 하는데 식물은 뼈가 없다 보니까 뼈 대신에 세포벽으로 그게 이제 단단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나가요. 네. 근데 이거 좀 보니? 유튜브? 요즘 조회수가 되게 안 올라가더라고. 되게 안 올라가고 10번 넘기가 되게 힘들어, 조회수가. 옛날엔 그래도 10몇 회씩 이렇게 가더니 요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잘 안 보시나 봐.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잘 안 올라가. 좀 봐줘. 봐주고. 자, 그래서 세포벽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있는 녀석이 바로 엽록체가 있다는 것. 엽록체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광합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어요. 핵이라고 돼 있는데 위쪽에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핵은 공통적으로 있어. 그렇죠? 무슨 색깔인가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서 핵이 하는 역할은 유전물질인 DNA, 정확히는 DNA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정보 저장. 그리고 DNA랑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뭐 하나 있었지? 그 혹시 기억나나요? DNA 말고 RNA라는 녀석 있었죠. 그래서 뭐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 리본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잖아. RN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전 정보를 직접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어쨌든 지금 세포에서 핵이라고 하는 데서는 DNA가 들어있다. RNA가 아니라 DNA가 들어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얘가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하게는 뭐냐면 세포 분열을 결정을 해주는 거야. 핵이 세포 분열 시점을 이제 결정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요. 리보솜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그림에서 보면은 점박이가 막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처럼 있잖아. 뭔가 보라색 점 비슷한 게 막 이렇게 따다닥 찍혀 있는 거 있지. 그런 점 하나하나를 보고 리보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보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요, DNA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에 따라서 실제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곳, 실제로 단백질을 이렇게 DNA가 이제 풀리죠. RNA로 바뀌면서 풀려가지고 쫙 염기들이 쭉 AGCU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제로 아미노산들이 와서 연결이 되고 아미노산끼리 연결이 돼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곳, 그게 바로 리보솜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정보는 핵에 있는데 그 핵에 있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리보솜이다. 이렇게 점박이로 돼 있는 그런 점들 하나하나에서 이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포체라고 돼 있는데, 소포체라고 하는 거는 핵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뭐 주머니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120페이지예요. 잘 보고 있네요. 자, 120페이지에 보면 그런 식으로 주머니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이 바로 소포체가 되는 것이고, 걔는 뭐냐면요, 세포 내에서 물질의 이동 통로가 돼요. 이동 통로가 돼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거지. 골지체라든지 아니면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통로의 역할이 돼요.
지금까지 이제 단백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뭐 핵에는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리보솜에서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그리고 합성된 단백질을 소포체를 이용해서 움직인다. 요까지 된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골지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보면은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다 있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몇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황금 색깔 비슷하게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골지체가 돼요. 이 골지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어요. 골지체라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죠. 자, 퀴즈인데요. 첫 번째, 이 골지체라고 하는 게 한글일까? 한자일까? 영어일까? 자, 요게 문제가 되겠어요. 저요. 한글. 자, 나는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1번, 한글, 순 우리말이라고 생각해요. 없나요? 자, 2번, 한자라고 생각해요. 한자, 이거 뭐 뼈골자에다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3명밖에 없나요? 3번,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머지는 포기인가요? 3명이군요. 자, 이게 있잖아. 나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게 한자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뼈골자에다가 뭐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이게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골지가 영어로 G-O-L-G-I. 구글 비슷하네. 대문자로 써야겠죠? 첫 글자 영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골지라는 양반이 요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이탈리아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인데 골지라는 양반이 발견했다고 해서 골지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하는 역할은 뭐냐? 하는 역할은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 아까 소포체가 통로가 돼서 이제 골지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온 녀석을 포장을 해주는 거야. 포장을 해서 이 단백질 왜 만들었겠어? 단백질 만들어서 세포 안에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바깥으로 분비를 해가지고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서 활용을 하려고 단백질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골지체에서 포장을 해주는 거죠. 단백질을 감싸는데 여기 보면 그러게요. 왜 안 왔나요? 자,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그 포장해주는 부분이 바로 골지체가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중학교 때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다 하나하나 기능과 이름과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는 단원입니다. 자, 골지체까지. 진짜? 어머, 친구. 곧 오겠군요. 자, 그러면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다 있어.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근데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왠지?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름? 그렇죠? 중학교 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배웠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아영? 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흡수. 흡수. 무슨 뭘 흡수예요? 흡수 아니고 호흡. 세포 호흡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포도당이 있으면 걔를 갖다가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실제로 얻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였던 것이죠.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은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되게 독특하지. 제일 길잖아. 그렇죠? 제일 길고 얘네들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다 쓰기 그렇고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막 그려놔 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 거기 보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얘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얘는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 얘만의 아까 DNA라고 하는 건 이 세포의 핵에 들어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는 미토콘드리아에는 DNA가 따로 들어있어. 따로 들어있고 이 DNA가 내가 갖고 있는 핵 속에 있는 DNA랑 서로 다른 DNA가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뭐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몸 바깥에서 온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속에 세포 핵에 들어있는 DNA랑은 다른 종류의 DNA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있잖아.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항상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전혀 유사성이 하나도 없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가 그대로 옮겨서 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머니한테서 받은 절반, 아버지한테서 받은 절반 섞여서 만들어진 게 맞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은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고 어머니 것만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썰이 많아요. 옛날에 이거 기생충이었을 거다. 독립적인 생물이었는데 우리 동물한테 들어와가지고 딱 살아보니까 동물 입장에서도 이거 필요한 것 같고 얘네들도 동물 속에서 사니까 안정적이고 해가지고 서로 쿵짝이 맞아서 그때부터 이 동물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세포 소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해 줄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에 근거로도 쓰여. 뭐냐면 어머니 거를 이렇게 똑같다 그랬잖아. 어머니 거랑.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기원은 결국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서부터 나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여성이 더 우월하니 남성이 더 우월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근거로서 하나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죠.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뭐 어머니면 어떻고 아버지면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엽록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엽록체는 식물에만 있다 동물에만 있다. 식물에만 있다고 했죠. 이 엽록체도 비슷해. 미토콘드리아처럼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고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는 게 두 개야.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그래서 이 엽록체도 옛날에는 박테리아 일종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식물 세포로 들어가서 이제 아예 완전 자리를 잡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액포라는 게 나오는데 액포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식물에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냐면 식물에는 동물에 없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이 세포벽이 그 세포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딱 형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단점이 있어.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세포벽이 너무 단단하고 두껍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포벽을 이용해서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오고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포장이 너무 튼튼해져 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안에서 생긴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빼내기가 되게 힘들어진 거야. 세포벽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밤에 추워요.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강을 쓰죠. 요강을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세포 안에다가 노폐물, 영양분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액포라는 주머니, 이따만한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식물 세포에만 커다랗게 액포라는 게 그려져 있어요. 무슨 호수같이 이렇게 연못같이 그려져 있는 그게 바로 액포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동물 세포에도 액포가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식물 세포에서 굉장히 크게 관찰이 됩니다. 여기 뭐 넣는다고요? 물, 색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왜? 처음 생겨난 세포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쌓이기 때문에 액포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세포라는 얘기는 오래된 세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 세포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포막은 식물, 동물에 다 있어요. 동물에 다 있어가지고 세포를 둘러싸는 얇은 막으로 모양 유지하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면이 되는 부분이 세포막이고요. 가끔씩 이제 식물 세포에 세포막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식물 세포, 동물 세포 다 세포막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은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식물 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을 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이라 해서 세포 보호 및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봤는데 요 정도만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나 이 내용을 다 외웠다 그러면 그건 천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거나 하면서 요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됐어요. O2는 그 정도로 보고 이제 다시 본교재로 돌아오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제 칼라를 이용해서 좀 봤고요. 언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50페이지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예감에 잠깐만 한마디만 좀 얘기하고 갈게요. 지금 수업이
물질 출입 보도록 하죠. 시간을 어쩌라고. 자, 세포막 보면 얘가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요걸 둘러싸고 있는 막, 동물 세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서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세포막이 된다. 근데 세포막을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리면,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그리면 얘가 놀랍게도 이중층을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는 거죠.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해서 다리가 두 개씩 나와 있는 올챙이 같은 녀석이 빼곡하게 들어있더라. 그리고 이쪽에도 거꾸로 해가지고 대가리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올챙이 같은 녀석이 빼곡하게 막을 이루더라. 그래서 요게 한 층, 두 층 해가지고 이중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챙이 같이 생긴 녀석의 대가리 부분이 무엇이냐? 얘가 인이고, 인이라 그러면 뭐예요? 뼈에 들어가는 칼슘이랑 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거기에 나오는 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지질. 인 하나에 지질이 두 개씩 붙어 있는 그런 녀석들이 쫘라락, 그리고 밑에도 쫘라락 해서 이중층을 이루고 있더라. 왜 이런 식으로 됐냐 하면은 이 한 덩어리가 되게 성질이 독특해요.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잖아. 머리 부분은 물이랑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고 물 쪽을 향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녀석이고, 지질은 이름만 들어봐도 물과는 상극인 기름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얘는 물을 싫어해요, 지질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세포 바깥쪽에도 체액이 많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세포 안쪽에도 체액이 많이 존재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 주려면 뭔가 사이를 막아주는 이런 기름층이 있어야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층만 이렇게 두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예요. 왜? 한 층만 두게 되면 이쪽 꼬리 부분이 세포 안쪽에 있는 물이랑 닿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물이랑 친한 녀석이 바깥쪽, 안쪽 다 이렇게 서도록 인지질 이중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게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이게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막 이따만하게 막에 하나씩 이렇게 푹 중간중간 박혀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인지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껴있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얘가 하는 일은 뭐냐? 얘가 바로 이쪽이 세포 안쪽이 되고, 세포 안쪽, 그 다음에 이쪽이 세포 바깥쪽이 되는데, 안이랑 바깥 사이에서 물질 출입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통로가 이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 모양이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열렸다가 이런 식으로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에 물질 교환을, 이 단백질 통로를 이용해서 교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세포막의 구조라고 하는 건 구성 성분이 인지질하고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올챙이 같이 생긴 요게 인지질, 그리고 여기 이따만하게 커다랗게 돼 있는 녀석이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라는 얘기고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건 인지질의 친수성 부분, 여기서 보면은 요 동그랗게 돼 있는 머리 부분이 물이랑 친해요. 물이랑 친하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지질 두 개로 돼 있는 그 부분이 물이랑은 소원에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성이 되는 거죠. 친수성, 소수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쪽에 물 많고 안쪽에도 물 많거든. 근데 둘이를 서로 갈라 놓으려면 중간에 기름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지질의 친수성 부분이 세포막 양쪽 바깥으로 배열되고, 머리 부분이 바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소수성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더라.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파묻혀서 여기서 이따만하게 이렇게 파묻혀 있거나, 아니면은 관통을 하는 이런 형태로 단백질이 들어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 뭐냐? 일단 세포 안과 바깥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 뭐가? 요 지질층 때문에 물질 교환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구분을 일단 해줘요.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랬는데, 이 단백질 통로라고 하는 게 아무나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마다 잘 통과시키는 녀석이 있고 안 통과시키는 녀석이 각자 다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쭉쭉쭉쭉 들어있어가지고 특정한 물질들만 잘 통과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것이야. 특정한 물질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질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포막의 구조에서 인지질 이중층에 플러스 단백질이 껴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확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산이라 그러면 꼭 생물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확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확산이죠? 얘네들 뭐 기체 속에서,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서 저기 방향제를 하나 갖다 놓으면 저쪽에 열심히 모여 있었던 분자들이 공기 분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공기 저쪽 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확산의 정의를 보면 뭐냐면요, 기체나 용액 속에서 물질 분자들이 농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어느 한쪽에 농도가 많이 존재를 하면 자꾸자꾸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나간다. 그게 바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나 용액 속에서 물질 분자들이 농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는 그냥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확산이 왜 나왔느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이동,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 요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이동, 여기 층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바깥이랑 안이랑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기체 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면요, 단백질 통로를 이용할 필요도 없어. 분자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틈으로 통과를 해서 이쪽에도 조그마한 틈이 있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작은 녀석인 경우에, 아주 입자가 작은 경우에 가능하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이동이 그런 의미고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덩치가 커지면 그런 방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뚫고는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막 단백질을 통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 얘네들은 크기가 큰 거야.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투과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단백질 통로를 이용해서 안과 바깥으로 이동을 한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확산의 종류 보니까 오른쪽에 조그맣게 그림 그려져 있죠. 확산의 종류라고 돼 있는 거. 인지질층을 통한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이 있는데, 동그란 녀석은 조그만하니까 인지질 이중층 틈 사이로 쏙쏙 들어간다는 얘기고, 조금 등치가 큰 아미노산이라든지 포도당, 그리고 또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 같은 녀석은 반드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삼투 현상을 이용한 게 대표적인 게, 그대들 김치 담궈 본 적 있나요? 어머니께서 김장 하시는 걸 보거나 뭐 그런 적이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일 첫 단계가 뭐니? 김장을 할 때 제일 첫 단계, 물론 배추를 사와야겠죠. 배추를 사오고 재료들을 사와요. 사오고 나서 하는 거는 배추를 이제 씻어. 그렇죠? 배추를 막 씻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배추를 절이죠. 이 배추를 절인다는 과정, 이게 바로 삼투를 이용한 것인데, 배추를 절이기 전까지는 배추가 어떤 상태냐면은 배춧잎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아삭아삭하기 짝이 없어요. 펄펄하게 살아있죠. 뻐덕뻐덕하고 배추들이. 그러다가 소금을 뿌리면, 소금을 막 뿌려놓고 잠깐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냅두면 조금 더 절이기도 하는데, 절이다 보면 어떻게 되니? 애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물기가 바깥으로 줄줄줄줄 빠져나와. 배추의 바깥으로 물기가 쭉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배추 안에 들어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애가 숨이 확 죽어버리는 것이야. 그게 바로 삼투 현상이 되는데, 정의는 뭐냐면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두 용액의 농도가 다를 때,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안이랑 바깥이랑 농도가 다를 때, 이거 인인데 안처럼 보이네. 자,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농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이동을 하느냐면요, 입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삼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두 용액의 농도가 다를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 거기서 줄 쳐놔야 될 거는 물 분자가 이동한다라는 걸 꼭 줄을 좀 쳐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안쪽에 소금물이 있고 이쪽에도 바깥에도 소금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는 농도가 높은 녀석, 여기는 농도가 낮은 녀석. 이런 상태라고 하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야.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물이 똑같은 양이 있다고 할 때 소금이 어디가 더 많은 거죠? 소금이 이쪽에 더 많은 거죠. 소금이 이쪽이 더 많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소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물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물이 더 필요하다. 그럼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이 안쪽에 있는 물을 끌어온다. 그걸 보고 지금 여기다가 써놓기를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삼투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짜게 먹어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포 안쪽으로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야. 소금물 주성분은 뭐 역시 나트륨이겠죠. 나트륨 농도가 세포 안쪽에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냐면 바깥쪽에 있는 물을 최대한 안쪽으로 빨아들이려고 해. 빨아들이려고 하면 세포가 모양이 어떠냐면 원래 이만했으면 짜게 먹었다.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들이 이딴만해져요. 커져요. 뭐가 들어가냐면 바깥에서부터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세포가 커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퉁퉁 부어요. 그래서 밤에 라면을 먹고 잤을 때 퉁퉁 부는 이유가 이 삼투 현상 때문에 그래. 세포 안쪽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서 자꾸 그러니까 몸 바깥에 있는 체액을 세포 안쪽으로 흡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 하나들이 팅팅 불어가지고 이렇게 눈도 이따만해지고 손도 발도 퉁퉁 붓게 되는 게 삼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거나 토양에서 식물의 뿌리털로 물의 흡수가 되는 것들이 삼투 현상의 예가 되는데, 먼저 식물 세포를 보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저장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농도가 낮은 녀석을 얘기를 해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세포의 부피가 커지고, 그 다음에 고장액은 농도가 높은 녀석이에요. 그러면 일단 농도가 낮은 녀석에 들어갔다. 그러면 물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세포 안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서 세포가 이게 빵빵해지고, 그 다음에 고장액 주변이 농도가 더 높으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애가 쭈글쭈글 조그만해지는 그런 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너무 심해지면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튼튼하거든, 세포벽이. 그래서 세포벽은 가만히 있는데 세포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특히나 줄어들다 보면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세포벽이 요만하게 네모로 돼 있었는데 원래 평상시에는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붙어 있었겠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근데 바깥쪽에 농도가 높으면 안쪽에서부터 물이 자꾸 빠져나가 버려. 여기가 농도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저자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요. 자, 저자 농도가 낮으면 그러면 물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세포 자체가 쪼그라들어. 그런데 세포벽은 변화가 없거든.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세포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우그러들어 가지고 세포막이랑 세포벽이랑 따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데 동물세포에서는 이게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요. 세포벽이 없잖아. 세포벽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주변에 농도가 낮은 녀석이 존재를 하게 되면, 자꾸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점점 빵빵해져요. 빵빵해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커지겠지. 근데 이 상황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되냐, 세포막이 터져버리는 거야. 세포막이 빵 터지면서 세포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동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막이 터질 수 있고, 고장액에 넣으면 쭈그러든다라는 게 바로 삼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전부 다 세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이제 세포 관련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가가 식물세포인지 동물세포인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일단 가의 특징적으로 보이는 녀석이 뭐가 보입니까? 그래요. 액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튼튼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가는 일단 식물세포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 근거,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세포벽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엽록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엽록체가 어떻게 어느 거냐면은 그쪽 왼쪽 위쪽 그리고 디귿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녀석 그 두 개가 이제 엽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벽과 엽록체가 보인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답이고 그 다음에 방금 세진이가 얘기했던 액포가 존재한다. 액포가 크게 발달해 있다. 이것도 식물세포의 특징이긴 해요. 근데 동물세포에 액포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틀린 말이긴 해. 틀린 말이긴 하고. 그래도 어쨌든 액포가 크게 나타나는 건 식물세포가 맞으니까. 자, 1번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2번에 기역에서 디귿 중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자, 아까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미로 시작하는 애 있었잖아. 그래, 어유 역시 아영이 똑똑해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미토콘드리아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대략 어떤 식으로 그린다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둥그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이게 그림 실력이 없어서 이게 참 우물쭈물. 자, 에이 뭐 에라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삼 같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그려놓은 거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기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역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디귿 중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기역이고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나에서 동물세포에서 세포 소기관 A에서 C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A는 아까 식물세포에 있던 거랑 똑같은 녀석이네. 그쵸? 식물세포에 있던 기역이랑 똑같은 녀석이 A니까 A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요거를 판단할 때 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바깥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골지체라고 판단해 주면 돼요. 골지체 같은 경우 하는 역할이 뭐였죠?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세포 바깥으로 나가려면 포장을 해야 되는 거지. 포장하는 게 바로 골지체에서 해주는 역할입니다. 아까 했던 건데 혹시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B는 골지체고 C는 뭘까요? 핵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네요. 잘못 보면 소포체인 줄 알겠어. 그렇죠? 핵 바로 바깥쪽에는 소포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그림은 물에 담가 두었던 배추를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아까 배추 절이는 그 얘기죠. 물에 담가 두었을 때는 이렇게 펄펄하게 커다랗게 존재를 하다가 갑자기 소금을 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쭉 쭈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이거 뭐 때문이라고요? 삼투 현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그냥 삼투라고만 쓰면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물론 삼투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물이 빠져나갔다 이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빠져나갔을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소금의 농도가 낮은 쪽, 즉 배추 안쪽에서 배추 바깥이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갔다 라고 그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뭐 모범 답안상으로는 배추의 세포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 빠져나갔다 라고 하는군요.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이래요. 자, 다음 3번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라고 하는데 원핵 세포에서는 DNA와 리보솜을 볼 수 없다. 자, 요걸 풀기 위해서는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 50페이지 오른쪽, 51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을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50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세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용어가 낯설지가 않아. 왜 낯설지가 않냐면 3학년 때 제일 마지막 시험에서 원핵생물계, 진핵생물계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원핵생물계, 진핵생물계. 어느 게 더 원시적인 녀석이었어? 원핵. 그렇죠? 원시적인 핵이라고 해서 원핵생물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진핵생물계는 뭐였죠? 진화된 핵을 가진 생물계다 라고 해서 진핵생물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계 중에서 제일 하등한 녀석이 바로 원핵생물계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럼 원핵생물계, 원핵세포를 보면 뭐가 없었느냐면 핵막이 없어요. 핵이라는 게 뚜렷하게 관찰이 안 되는 거야. 관찰이 안 되고 DNA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핵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포 안쪽에 DNA가 쭉 다 펼쳐져 가지고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원핵세포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핵도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세포 소기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도 거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핵세포가 돼서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일단 퍼져 있던 DNA를 안쪽으로 모아가지고 어디 안쪽으로?
핵막 안쪽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도 대부분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핵 세포가 더 원시적, 진핵 세포가 좀 더 진화된 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이가 공통점은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으면 일단 세포막은 존재한다 이거. 세포막이 있어야지 세포 안과 바깥을 구분을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핵 세포든 진핵 세포든 일단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인 세포막은 존재한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DNA가 존재한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세포라면 DNA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랑 똑같은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원핵 세포든 진핵 세포든 DNA는 존재하고 세포막은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보솜이 있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며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얘가 세포 분열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리보솜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백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녀석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니. 그래서 다른 세포 소기관은 없어도 리보솜은 둘 다 존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까지 보고 이제 3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원핵 세포에서는 DNA와 리보솜을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아무리 원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뭐는 있다고? DNA는 반드시 있다고요. 그리고 DNA를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2번에 진핵 세포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핵막이 있다라고 하면 맞지. 맞아요. 이 핵막도 이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그거죠. 진핵 세포는 핵막이 있다라는 말이 맞냐 틀리냐 그 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3번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는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 모두 미토콘드리아 있었나요? 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세포 내 호흡. 그렇죠.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걸 호흡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3번 동그라미 맞고요. 4번에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은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는데, 폐포가 어디 있는 거냐면요, 폐에 있어요. 폐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기관지가 있어. 기관지가 있는데 그게 그 전까지는 기도가 한 가닥이다가 기관지라고 하는 게 가지라는 의미잖아. 가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부분, 거기를 기관지라고 얘기를 해요. 기관지가 어디로 연결돼 있냐? 폐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따 말하게 폐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폐 안쪽에 꽈리 같은 게 있다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꽈리 같은 게 사실은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그걸 보고 폐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폐포에서 실제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바깥에서부터 들이마신 숨은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고 몸속에서 피를 통해 가지고 온 녀석 같은 경우에 산소 농도가 낮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금 들어온 산소 농도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인 피 쪽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반대로 들이마신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는데 지금 몸속을 돌고 있는 피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확산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확산에 의해서. 특별히 다른 거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어. 숨 쉬는데 가스 교환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이 그냥 농도 차이가 그렇게 존재하니까 숨만 쉬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적혈구. 자, 적혈구면 동물세포인가요? 식물세포인가요? 동물세포죠. 그렇죠. 그대들한테 적혈구가 있잖아요. 동물세포를 어디다 넣었대? 고장액. 고장액이라는 건 주변 농도가 더 높은 곳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풀면 좋아요. 세포, 적혈구래. 적혈구인데 주변이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높아? 그러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쭉쭉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면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있다만 했던 녀석이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어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쭈그러든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포도당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입자가 작은 기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간다고요?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산소 같은 거,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이렇게 요 층을 통과해서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입자가 큰 녀석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이랑 포도당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요 층을 통과하지는 못한다. 너무 크니까. 어디로 통과하느냐? 이 단백질 통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6번에 포도당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어디를 통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한다 그래야 되느냐? 단백질 통로를 이용해서 통과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해가지고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호흡 그리고 물질 대사 그 과정에서 효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거를 좀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생명 시스템에서 사실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화학 반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질 대사. 이 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간단한 물질이랑 그 다음에 복잡한 물질이 있다고 할 때 얘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변하는 거, 물질이 간단한 녀석에서 복잡한 걸로 바뀌거나 아니면 복잡한 녀석이 간단한 물질로 바뀌는 이 현상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방향을 다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표에 보면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요거 중에 1번이랑 2번 간단한 녀석이 복잡한 게 되는 게 바로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복잡한 녀석이 간단한 물질로 되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단 이름을 붙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일단 호흡하고 광합성 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호흡이랑 광합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동화작용이고 하나는 이화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는 거 감 잡을 겸 어느 게 어느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호흡이랑 그 다음에 광합성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하죠? 호흡을 하려면? 산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또 있어요.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 자, 포도당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산소가 만나가지고 생성 물질이 뭐가 되냐. 요렇게 둘이 반응해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포도당 같은 경우에 화학식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포도당의 화학식? 짠짠짠 짠짠짠. 자, 탄수화물은 그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죠? 초로 구성되어 있잖아. CHO. 그렇죠? 얘도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C6, H12, O6 요렇게로 되어 있는 녀석이 포도당이에요. 딱 보기에도 어떠니? 복잡하니 간단하니? 복잡한 편이죠. 왜? 뭐랑 비교했을 때? 물은 H2O고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복잡하단 말이야. 즉 어떤 거가 되는 거니? 복잡한 녀석이 간단한 걸로 분해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돼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식물도 호흡하죠. 그런 생명체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화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복잡한 녀석에서 간단한 녀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 복잡한 녀석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고 간단한 녀석들은 에너지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보면 요게 이제 거의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산화탄소랑 물이 있으면 그게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해가지고 걔가 포도당이 되는 게 광합성이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햇빛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광합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여기 있었던 것들은 그대로 바꿔 써주니까 어떻게? 간단한 녀석들이 복잡한 물질로 바뀌는 것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바깥에서 있었던 햇빛 에너지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녀석들이 동화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그런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 구분은 할 줄 알겠죠? 몰라. 구분할 줄 알려나? 자, 표를 보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 전체를 이제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대부분 효소가 관여를 한다고 해요. 자, 동화작용을 보면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 그게 바로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이 된다는 걸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물질 합성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합성이라는 용어가 되게 친숙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광합성이라 그래놓고 항상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광합성에서 같은 말로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화작용. 없는 사람한테 탄소가 조금 더 복잡한 물질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산화탄소 C가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었는데 포도당이라는 건 탄소가 6개나 되니까 더 복잡한 물질로 바뀐다라는 의미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었어요. 요즘은 저 용어 잘 안 쓰긴 하는데 저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화작용은 물질 합성 과정이고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 어이, 떠먹으면 되잖아. 뭐 하는데? 자,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저분자량, 분자 구조가 간단한 녀석에서 분자 구조가 복잡하게 분자량이 높아지는 고분자 물질로 바뀌는 거, 그거를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는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화작용은 반대로 물질 분해 과정, 고분자 물질에서 그래요. 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바뀌는 녀석인데 그게 대표적인 예로 세포 호흡 그리고 소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마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효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조절을 하는 생체 촉매를 바로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요. 효소라 그러면 엔자임 이렇게 영어로는 엔자임이라고 그렇게 써요. 엔자임이라고 쓰고 얘네들은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 뭐냐면 광합성을 예로 들면 얘가 이산화탄소랑 물이 합쳐져서 포도당으로 되기 위해서는 햇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로 하는 일정량의 에너지 문턱이 있어. 문턱이 있어서 그거보다 높은 에너지를 받아야만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보고 활성화 에너지, 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에너지의 양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받아야 동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개념이고 활성화 에너지를 읽어보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거를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효소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돼 있으면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근데 효소가 관여하면 그 활성화 에너지라는 문턱이 자꾸 이렇게 낮아져서 조금만 빛을 받아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효소, 엔자임이 된다는 겁니다. 자, 효소의 작용은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하고 이 효소는 사실 해주는 역할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아무리 봐도 효소라는 효자도 없죠. 히읗자도 없잖아. 광합성에. 근데 효소가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반응하는 물질, 생성 물질에 효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촉매가 원래 그렇잖아.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 반응 속도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 그거랑 저 효소라는 거랑 똑같다. 촉매랑 효소랑 똑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직접 반응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돼서 여기 반응하는 과정에서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모가 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반응물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반응이 끝나면 다시 딱 떨어져서 나는 다시 내 할 일을 하겠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효소에 보면 효소가 이렇게 뭐 둥그렇게 뭐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반응물이 띡 들어오는 거야. 반응물이 들어오면 이 모양이 딱 맞도록 이렇게 구멍이 돼 있는 거죠. 그 옆에 보면 뭐 하트 모양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하트 모양은 거기에 있는 모양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얘랑 결합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에 X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효소라고 하는 건 특정한 반응물이랑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하지 않아요. 이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이거 밑에 나오네요. 어차피 밑에 나오니까 됐어요. 자, 효소에 거기 반응물이 딱 들어왔다가 생성물 쪼개지고 나서
튀어나가면 다시 그 효소는 또 써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도 얘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온도, 특정한 산성 농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산도,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습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녀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얘네들이 효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러면은 단백질로 돼 있어요.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거 전부 다 단백질로 돼 있잖아.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특정한 온도, 특정한 pH,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잘 반응할 수도 있고 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효소와 촉매작용의 활발한 온도는 체온 정도. 왜? 사람이 몸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니까 효소도 체온에서 가장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는 효소마다 완전 달라. 왜 그러냐면 뭐 위장에서 작용하는 효소다 그러면은 굉장히 산이 강한 곳에서 잘 반응하는 그런 녀석일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중성이라든지 몸에 따라서는 그 몸에 어디냐에 따라서는 염기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효소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 특성이 중요한데, 특성 같은 경우 기질특이성을 보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위에서 하트 모양 왔을 때는 그냥 팅간했다, 안 맞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 만능 효소 이런 건 없어. 만능 효소는 없고 특정한 반응에는 특정한 종류의 효소만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기질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소화효소들 엄청 많이, 효소인 줄도 모르고 배웠던 소화효소가 엄청 많아요.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등등등, 걔네들이 전부 다 효소거든. 전부 다 효소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밀레이스라고 하면 녹말을 분해하는 데는 쓰이지만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못 쓰인다라는 그 얘기야. 그걸 보고 기질특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촉매작용을 반복한다. 촉매이기 때문에 소모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효소에 의한 생명 활동을 보면 빛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 세포호흡을 통한 에너지 생성, 영양소의 소화, 혈액의 응고, 해독작용, 뭐 안 들어가는 게 없네. 그렇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응이 다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데 생체 내에서 독성이 강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화학 반응에 작용하는 효소입니다. 효소 중에 한 종류인 거야. 옛날에는 카탈라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가수분해하는 녀석이야. 요거 가지고 여기는 과산화수소 얘기만 나와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뭐 세균 같은 것들이 몸에 들어오잖아. 몸에 들어오면 걔네들을 백혈구가 처리를 하죠. 백혈구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폭을 해요. 이렇게 감싸 안아 가지고. 그러면 백혈구가 이렇게 자꾸 포함하다 보면 걔가 한계가 넘겠죠. 한계가 넘으면 걔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카탈레이스가 나와서 그걸 녹여버리는 거야. 백혈구랑 균이랑 한꺼번에 다 싹 녹여버리는, 주로 이렇게 녹이는 효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얘는. 그래서 보면 화학 반응이 작용하는 효소이면 어디에 많으냐? 간세포, 감자세포. 그래서 간에서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성을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의 이용, 그러면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거 혹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려봤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려면 이렇게 교통카드 딱 넣어가지고 뚜껑 열리면 툭 넣고 이렇게 닫힘 누르는 그거 있잖아. 그거에 기계마다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냄새가 나면,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나면 뭐 효소 EM을 넣으세요. 저번 봤나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가 나는 근원을 빠르게 분해를 시켜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투입을 하면 냄새가 확실히 덜 나. 왜냐면 되게 빨리 분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악취 나는 부분이 이미 다 분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효소가. 그거 말고 이제 발효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자, 배를 갈아서 넣은 양념에 고기를 재워두면 고기가 부드러워짐. 이 이걸 보고 연육 작용이라고 하는데, 연육 작용이 가장 뛰어나게 하려면 키위를 넣는 게 최고예요. 키위가 최고고, 키위 같은 거를 잘못 넣으면 소고기가 완전 하늘하늘해져 가지고 다 그냥 죽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 키위 같은 거 잘못 넣으면
그래서 연육작용이 그나마 좀 적절하게 되는 녀석이 배. 근데 배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키위 같은 거 넣었다가 이제 곤죽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발효식품, 된장, 김치, 막걸리 이런 것들도 효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치약, 화장품, 효소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산업, 환경, 의학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넘어가서 왼쪽 부분에 효소와 활성 에너지 요거 조금 보도록 하죠. 보고 그 밑에 있는 카탈리스 작용 실험도 좀 볼 거예요. 아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은별? 활성화 에너지가 뭐죠? 뭐 적혀 있는 거 없어요. 늘 그렇지만 칠판 본다고 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읽었어요.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그걸 갖다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거기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점선으로 그려놓은 걸 보니까 높이가 어떻습니까? 높이가 높죠. 높은데 효소가 추가되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쭉 떨어져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만으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바로 이제 효소의 역할이 되겠어요. 자, 밑에 카탈레이스 작용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실험 과정을 좀 볼까요? 이거 아마 학교에서 실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름 종이를 일정한 크기의 원형 조각으로 만든 후 자른다는 얘기죠. 잘라가지고 거름 종이 A부터 C까지를 당근즙, 무즙, 감자즙에 각각 넣는데요. 실험하기 까다로울 것 같아. 자, 그래놓고 충분히 적시고 나서 동일한 비커 3개에 과산화수소를 동일한 양씩 넣고 각 비커에 아까 적셨던 거름 종이를 툭툭툭 한 장씩 넣는다는 거죠. 한 장씩 넣고 그 다음에 거름 종이 표면에 기포가 발생해서 수면까지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는 것이야. 비커를 3개를 만들어요. 3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이만큼 이렇게 넣고 여기 H2O2 과산화수소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거름 종이를 3개를 넣는데 하나는 감자, 또 뭐래요? 당근, 무.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적셔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일단 요거를 갖다 감자는 여기, 당근은 여기, 그 다음에 무는 여기다가 쏙쏙쏙 넣겠다는 거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처음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띡띡띡 가라앉아요. 가라앉았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둥둥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지. 전부 다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제일 빨리 떠오르는 게 뭘까요? 라는 걸 관찰하는 실험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감자즙을 적신 녀석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요 카탈레이스의 설명에 간세포, 감자세포에 많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감자세포에 카탈레이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이 과산화수소를 빠른 속도로 물이랑 산소로 분해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나왔잖아. 그 산소가 거름종에 붙어, 표면에 자꾸 붙다 보면 얘가 점점 가벼워져서 둥둥둥둥 떠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실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실험 결과는 A가 3초, B가 9초, C가 5초라고 하네요. A가 뭐였냐면요. 뭐였어? 당근즙인데? 뭐지? 왜죠? 이상하군요. 감자즙의 향기에 제일 빨라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됐어. 이거는 아마도 당근즙하고 감자즙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 카탈레이스의 역할, 이 H2O2를 빠른 속도로 분해시켜준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녀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4번에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의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가를 한번 볼까요? 가 부분에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빛에너지가 들어오네. 빛에너지가 들어오고 원래 반응하기 전에 물질은 CO2랑 H2O, 그리고 반응하고 나서는 포도당으로 바뀌는 그런 반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뭡니까? 광합성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는 포도당에서 CO2랑 H2O로 나눠지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바깥으로 나가죠. 열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ATP라고 이런 것들도 나오게 돼요. 이거는 호흡이 되는 거죠. 여러분 ATP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ATP? 요거는 사실 생명과학 1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대들 문과를 지망을 한다면 보나마나 생명과학 1을 듣게 될 거예요. 생명과학 1에서 ATP라는 녀석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면 왜? 이과냐? 좋은가요? 문과냐? 뭐 어쩌다가 근데
뭐 그대들부터는 이제 교과서는 한 종류라고 해요. 근데 시험은 또 나눠진다 그러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건지. 여튼 그 확실하게 이제 그 시험이 문과 이과가 나눠지는 건 확실해. 그대들도. 자, 어쨌든 자, ATP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포도당이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CO2하고 H2O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세포 하나 입장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를 한꺼번에 에너지로 바꾸는 건 너무 큰 덩어리야. 포도당 하나가 마치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면 슈퍼에 가서 껌을 한 통 사요. 껌을 한 통 사는데 껌을 한 통 사고 1억짜리 수표를 낸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 단위가 너무 큰 녀석이기 때문에 포도당 한 분자라고 하는 게 세포 하나 입장에서 너무 커. 그래가지고 얘가 단계 해가지고 잔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꾸는데 그 과정에 천천히 단계별로 조금씩 에너지를 바꾸게 되고 그 에너지 나오는 거 조금씩을 ATP라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 써. 합성하는 데 써서 이제 그 1억짜리를 거슬러 가지고 1000만 원짜리 너무 크네. 10,000원짜리나 10만 원짜리로 이제 바꾼다. 잔돈으로 바꾸는 개념으로 해서 이 잔돈에 해당하는 부분이 ATP가 돼요. 이 총 풀 네임은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 그래서 인산 3개가 아데노신에 하나 붙어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에너지 저장하는 용도다. 거기다 ATP에다가 에너지 저장 이렇게 5글자만 일단 써놔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녀석입니다.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ATP라는 녀석으로 바꿔놓는 거지. 바꿔놨다가 요거를 동전 하나씩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동화작용이다. 아까 가 광합성이라고 했죠? 광합성은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에요. 간단한 게 복잡한 거 만들어지는 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은 동화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물에서 가가 일어난다? 동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에 가와 나의 반응에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죠? 효소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생물에 이 작용해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두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5번에 감자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는데 거름종이를 일정한 크기의 원형 조각으로 만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 실험이야. 그 실험인데 그래놓고 나까지 이제 설명을 해놨고 이 실험에서 반응물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학 반응에서는 화학식을 쓰면 아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식을 쓸 수가 있는데 중간에 화살표가 나오죠. 반드시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가 나와서 화살표보다 왼쪽 부분은 반응에 참여한 물질이라는 뜻으로 반응물질이라고 그래. 반응물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녀석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생성물질이라고 불러요. 이쪽이 반응물질, 이쪽이 생성물질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예외 없이 화학식에서 화살표의 왼쪽은 전부 반응물질, 오른쪽은 생성물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나누어지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산화수소라는 게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거잖아. 따라서 반응물질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 뭔 소리야. 맞는 말을 고른 게 아니네. 반응물은 무엇인가 그러면 과산화수소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과산화수소가 반응물이 됩니다. 그럼 생성물은 뭘까요? 아영? 네. 생성물은 뭘까요? 갑자기 과산화수소가 나눠지면 물이랑 산소가 나오거든요. 물이랑 산소가 생성물질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자, 그러면 다음 거름종이가 수면까지 떠오르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아까 산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산소가 거름종이에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으면 걔가 이제 점점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뒷면 쪽에 산소가 붙으면 산소가 가벼우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는 김에 야 거름종이 너도 같이 올라갈래? 해가지고 이렇게 쓱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산소가 거름종이 표면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군요. 제가 얼마 전 어제 이제 처음으로 중1 수업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중1 수업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요. 그대들은 이미 키워드만 얘기하면 적당히 자기 말로 쓰고 있죠. 믿어요. 자, 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아시오. 효소는 반응이 끝나면 변해서 다시 반응하지 못한다? 아니죠.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에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져서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에서 생성물은 수소와 산소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물과 산소이다 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 되겠죠. 생활하수의 오염물질을 효소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 써먹게 되는 것이죠. 자, 고생들이 많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54페이지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요거 조금만 한 반의 반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벌써 6강도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6강도 마지막 장이라서 생각보다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유전자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염색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죠? 염색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죠? 염색체. 염색체? 몸속에 있겠지. 설마 몸 밖에. 오, 그렇죠.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이 그림을 그릴게요. 6시 40분에 끝나요. 자, 몇 시에 끝나는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핵이 있으면 평상시에는 요 안에 DNA가 들어있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느냐? 평상시 같은 경우에 DNA가 그냥 풀어져 있어. 찌 풀어져가지고 실 모양으로 해가지고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쭉 풀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요 실처럼 풀려있던 요거를 염색사라고 하거든요. 염색사 상태가 얘네들이 쭉 응축이 되는 거야. 뭉쳐가지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귀엽나요? 자, 염색체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언제? 세포 분열하기 직전에. 세포 분열 하려고 할 때 그때 염색체가 나타나게 된다.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요 안에 염색사가 응축되면서 요 자리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염색체 위에 요런 염색체가 있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염색체 위에 있는 것이야. 염색체 위에. 얘가 뭐라고요? DNA가 꼬여가지고 염색사가 되고 염색사가 뭉쳐가지고 염색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위에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어. 구역이 나눠져가지고 여기에 우리 은성이 눈 색깔을 결정하는 염색체, 그 다음에 머리 색깔을 결정하는 염색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게 이제 유전자고요. 생명체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는 DNA의 특정한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질은 뭔데? 형질은 방금 얘기했던 뭐 눈 색깔, 머리 색깔, 그 다음에 발 사이즈, 뭐 어떤 유전병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형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완두콩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멘델에서 완두콩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뭐 그게 색깔이 뭐냐, 녹색이냐 노란색이냐 또는 둥그냐 주름지냐 그런 것들이 형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갈색 눈동자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뭐를 만들게 되느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 멜라닌 색소라는 녀석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야. 얘를 더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정보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멜라닌 그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눈 색깔이 조금 더 검게 어둡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밝은 색깔이 뭐 파란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유전자가 하나 가지고 눈동자 색깔이 결정되는 건 아니야. 뭐 수십 개의 유전자가 각각의 조합에 따라서 눈동자 색깔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들 전부 다 보면서 눈이 까맣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눈이 까맣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게 다 비교를 해보면 더 까만 사람이 있고 덜 까만 사람이 있어. 심지어 약간 갈색빛 돌거나 아니면 갈색이 굉장히 심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단계가 한두 단계가 아니죠. 한두 단계가 아니고 엄청나게 진짜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백 수천 단계로 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색체 하나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염색체가 한꺼번에 눈 색깔을 결정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내년쯤에 한 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 말로 이렇게 뭐가 써 있는데 그것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이 유전 정보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어 여러 형질이 나타남. 결국 형질이 발현되는 건 뭐 때문이다? 세 글자. 단백질 때문이다. 단백질.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단백질을 만들 거냐라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형질이 나타나는 건 단백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DNA 역할, 단백질의 역할 각각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 이상으로 인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 다음 수업 그대들은 화목토예요. 화요일, 목요일에 수학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통해 한번